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들반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아예 잊혀지지 않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확실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들반들님 반갑습니다. 네, 돌비님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이 떨리시기도 할 거고 설레시기도 할 거고 그렇지만 저 믿고 충분히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잘 들리고 있죠? 저 너무 잘 연결 들려요. 되어 있죠? 이거 음질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아이폰인가요? 뭐예요? 아유, 국산 갤럭시 25입니다. 25요? 예. 도대체 나중에 99까지 나오겠죠? 네. 어디까지 숫자가 늘어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샘성 화이팅. 아, 삼성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아,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반들반들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있고 섬뜩한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또 기억하면서 야, 이런 일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참여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 13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반들반들이에요! 때는 2005년 가을쯤이고요. 제가 당시 가산동의 의류 매장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2000년대인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고학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제가 딱 고교 입시 때 좀 투병 생활을 했어요. 조금 길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썼던 약이 수입 신약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막 이사를 해서 집을 줄여야 했을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도 남들보다 1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만 바짝 일해서 직접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졸업 후에 바로 이제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잘 맞고 그 어린 나이에 딱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친구들 또래에 비해서 이제 봉급도 세고 집에 생활비도 드리고 또 회식 같은 거 하면서 술 한잔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인전 욕구도 막 충족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즐겁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장에서 제가 포지션이 완전 막내였는데요. 매니저님, 사수 언니, 오빠 이렇게 계셨는데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다 제 밑으로 부사수라고 직원을 뽑았는데 2살이 오빠였던 걸로 기억하고 되게 좀 말수가 없으시면서 듬직한 거기다가 이제 저를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면서 어린데도 사수 대접을 깍듯이 해주셨어요. 그 오빠가. 그럼 이제 그 오빠를 저는 반들이니까 그 오빠는 번들이로 할게요. 부사수 오빠가 입사하시고 얼마 뒤에 그날도 늦게까지 물량 정리랑 재고 조사 마치고 매장 식구들이랑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가산동이랑 가까운 광명시의 철산 상업지구라는 동네가 맛집, 술집도 많고 늦게까지 식사랑 회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번화가. 네. 그래서 그곳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산 이름의 화로 고깃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저희가 잘 가는 회식 장소였고 항상 사람들이 좀 많은, 손님 많은 집. 1층을 거의 그 집만 쓰고 있는 집. 근데 이제 그곳은 화장실이 매장에 있지가 않고 돌아나가서 그 고깃집이 있는 상가 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가가 오래는 됐으되 크기가 이제 웬만한 아파트에 붙어있는 상가 건물 정도 되는 작지 않은 상가였는데 1층은 화장실에 인적이 좀 드물었어요. 말했다시피 고깃집이 한 층이 거의 쓰다시피 하고 대부분 분들은 이제 2층에 술집에 있는 그 층의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1층 상가 입구에서는 그냥 담배 태우시면서 대화하다 들어오시고 이런 식이라서 인적이 드물었는데 제가 그날은 그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마법 기간이었어요. 매직. 그게 걸려서 네네 매직데이라서 화로에 이제 고기를 올려서 제가 막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구워놓고 저 음주 전에 미리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위생용품 파우치 딱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저희가 회식하던 그 고깃집은 엄청 왁자지 거라고 거기 이제 근방에서 손님이 진짜 많은 집이었는데 거기랑 너무 다르게 화장실에는 저가 딱 들어갈 때 저를 스쳐서 딱 여성분 한 분 나가시고 없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도 작지가 않았어요. 칸이 한 6칸 정도 됐으니까 작은 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 뒷자리가 편하게 끝쪽 칸으로 혼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변기 칸에 들어가서 착석을 딱 해서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1층으로 들어왔는데 변기에 앉았을 때 정문으로 화장실 창문 치고는 좀 큰 창문이 있어요. 근데 바깥은 지대가 높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 저가 들어올 땐 1층이지만 들어와서 밖에서 봤을 때는 반지하 정도 되는 지대가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깥에 길이 이렇게 바닥에 올라와 있고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막 놔져 있고 공터예요. 좁은 공터. 화장실 창치고는 크기가 큰 창이 이렇게 반쯤 열려 있으니까 제가 좀 찜찜한데 누가 저기 사람이 지나다니겠어? 환기 때문에 열어놨겠지? 하면서 패드 같은 거 교체하고 혹시 모르니까 안에다 이렇게 짧은 속바지를 하나 더 껴입을 생각으로 변기에 이렇게 앉은 채로 겉에 트레이닝 바지를 이렇게 벗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그냥 처음에는 뭔 소리야? 그러고 그냥 제 할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썸짓해서 동작 딱 멈추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어떤 남자가 밖에 실외기가 있는 공간에 엄청 도사리고 앉았어요. 쭈그려서 도사리고 앉은 채로 저를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변기칸을 보려고 고개를 막 옆으로 이렇게 꺾어 숙이고서 창문에다 아주 들어올 기세예요. 아주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문만 잘못 열어서 여성분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아유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고개 돌리고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저는 더 적나라하고 좀 수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은 와 소름 끼친다.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저를 보면서 눈도 웃고 입도 저를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는데 눈이 엄청 아주 검고 막 번들번들거려요. 근데 사람을 딱 보면 안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기. 그렇죠. 그런 게 없고 그냥 까매요. 그러고 늙은 뭐 할아버지 인상은 아닌데 얼굴이 되게 좀 깊은 주름이 많아서 웃으니까 막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그래서 사람 눈에서 나오는 눈빛을 되게 잘 보게 됐는데 되게 불쾌한 위화감, 섬뜩함 이런 게 막 밀려오잖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살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살기. 그렇지. 보통 놈 아니야 이거. 근데 그 표정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나요. 그냥 뭐야 그냥 이렇게만 돼요. 바지도 못 올리고요. 제 체감상 한 2-30초간 그냥 눈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만. 뭐 잠깐 시야 돌리면 공격할 것 같으니까 완전 막 다른 감각 뭐 이런 게 청각 이런 게 아무것도 그냥 안 들리고 귀에 물 들어간 것처럼 그냥 멈춘 상태에서 그 사람 눈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입이 막 바짝바짝 타고 막 얼어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끼리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30초 응시하면서 30초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사실. 와 미쳤다 진짜. 친한 친구랑도 그 30초 아무 말 안 하고 아이 컨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겨우 쥐어 짜내듯이 당신 뭐야?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제가 지금 좀 안심되니까 크게 낸 거지 막 소리를 못 내요. 그냥 쥐어 짜듯이 겨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 대신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뭐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 표현이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니요. 그냥 들은 그대로 리얼 그대로 해주세요. 예. 제가 기억하는 억양 그대로 할게요. 되게 느릿느릿하게 암내 엄청 풍기네 이러는 거예요. 암내를 엄청 풍기네? 네, 암내 엄청 풍기네 이래요 말투가. 약간 다른 지방 사투리 약간 있는 억양.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뭐 다른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입이 아무리 막 쌍스러운 사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표현을 막 사람한테 이렇게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느릿느릿한데 갑자기 말을 마치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타다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번뜩 지금 이 새끼 화장실로 돌아서 들어오려나 보다. 그치. 들어온다 이런 직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지도 못 올리고 그냥 그대로였잖아요. 근데 찰나의 순간에 너무 공포감이 큰데 찰나의 순간에 이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일 난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분명히 난다 해서
그냥 내린 채로 이렇게 막 어기저기저 막 뛰어서 제가 화장실 문고리를 딱 부여잡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몸으로 맞고 진짜 오나 그래서 귀를 대고 있는데 진짜 막 손이랑 턱이 막 덜덜덜덜 막 떨려요. 창피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몇 초 사이에 그 남자가 뛰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이렇게 선하게 막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고 예. 막 털이 곤두서는 극도의 그 긴장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는 힘껏 그냥 저는 민다고 생각하고 동태를 듣기 위해서 귀만 대고 덜덜덜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아저씨 뭐예요? 뭐냐고? 하면서 막 먼발 하면서 육두 문자가 들려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제가 들은 그 억양으로 약간 남부지방 억양이 묻은 서울 말투로 나 화장실 왔는데 뭐 없는 사람은 화장실도 못 쓰냐? 막 이런 식으로. 아, 예. 제가 지금 이거 완벽하게 저는 흉내를 못 내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런 그쪽 남부지방 억양이었어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화장실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알겠는데 왜 여자 화장실에 이러냐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문을 퉁퉁 누가 이렇게 밀어봐요. 네. 저는 진짜 막 죽겠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그 번들이 오빠 목소리는 들려요. 근데 언쟁이 길지가 않고 그 남자가 물러났는지 문이 다시 이렇게 퉁퉁 하면서 번들이 오빠가 반들씨 안에 있어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소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퉁퉁 민 거는 제가 있는지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고 부사수 오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어본 거예요. 어깨로. 그러니까 제가 오빠인 거를 확인하고 번들이 오빠 문 앞에 잠깐 지키고 있어 달라고 지금 저 바지도 못 올렸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금방 좀 추스리고 나올게요. 하고 마저 옷을 이제 추스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오빠가 일로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파우치만 챙기고 휴대폰도 안 들고 그냥 화장실로 가니까 금방 오겠지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매니저님이랑 언니 오빠가 야 반들이가 이거 얼추 거놓고 갔는데 너무 우리끼리 이렇게 막 짠하고 그럼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저기 반들이 오면 같이 잔 채우고 먹게 네가 저기 담배 태울 겸 번들이가 나가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또 오빠는 분말 없이 나가서 화장실 거기 상가 입구에서 담배 하나 태우고 요것만 피고 가서 그럼 노크 좀 해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웬 왜소하고 약간 후줄근한 차림의 남자가 상가로 진짜 화다다닥 막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직감적으로 뭐야 이상한데 그냥 이상해. 그래서 담배를 탁 튕기고 바로 뛰어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 그 표지가 있잖아요. 그게 버젓하게 붙어있는 문 쪽에 아주 막 낚아채기 직전이에요. 문고리를. 그러니까 오빠가 뭐야 하면서 문을 막아 쓴 다음에 어깨를 퉁퉁 쳐보고 예. 그 사람이랑 언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일단락돼서 갔으니까 오빠랑 저랑 이제 제가 다 수습을 하고 나와서 원래 있던 회식 장소로 가는데 예. 이거를 다른 언니 오빠들 매니저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그때 당시는 뭐 신고를 막 이렇게 자주 하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아, 예. 그러고서 회식 장소로 복귀해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는데 딱 들어올 때 저희 얼굴 표정이 막 심상치가 않잖아요. 흔치도 않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매니저님이랑 언니 오빠도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반들이 무슨 일 있었어? 하니까 제가 막 미처 말을 다 못하고 술을 받아서 우선 넘기니까 오빠가 본인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번들이 오빠가. 예. 번들이 오빠가 막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 행색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는데 그 표현 그대로 할게요. 네. 엄청 작고 마른 어린 녀석이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지금 어디서 구할래도 못 구하는 그 할아버지들이나 입으실 법한 유행 다 지나 이런 삼색깔 바람막이랑 시볼이 달린 추리닝 그런 걸 입었더라. 어이구. 근데 그렇게 후질근한 자식이 여자는 어떻게 또 한번 해보고 싶은지 여자 화장실에 막 따고 들어갈 기세라 내가 이렇게 좀 돌려보냈다. 제 앞에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레트로 막 유행이 부니까 그런 막 컬러블록 바람막이나 뭐 조거 팬츠식으로 된 그런 거를 패션템으로 가끔씩 입으세요. 예. 근데 그때는 약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로빌, 니폰빌 이런 게 유행하던 시기라 어이구야, 예. 예, 트레이닝도 약간 몸에 이렇게 핏대는 저지, 부츠컷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행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 그 열린 공간만큼 그 사람을 한참 봤잖아요. 그래서 막 세세한 건 기억 못해도 지저분한 캡모자 그리고 그 옆에 구렛나루가 엄청 길고 정돈 안 된 느낌이에요. 막 구불거리고 기름지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늙은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깊은 주름이 많고 약간 그런 눈이 우묵하고 시커먼 거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1년쯤 됐는데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제가 본 그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왜 기억하냐. 그 웃는 특유의 얼굴이 그 깊은 주름이 많은 막 찡그러진 얼굴이랬잖아요. 웃을 때. 그리고 차에 호송돼서 가는데 그 차에서 이제 유족들을 향해서 웃고 유족들이 막 성나서 뭐라고 하는데 돌아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데 살기 등등한 눈빛. 빨간색, 남색, 흰색 약간 이런 식 세 가지 그 추리닝 같은 거. 그리고 캔모자 더러운 거. 이것까지 들으면 아마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가 그 경기도랑 서울 서남부에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영세한 동네 거기 돌면서 그 연쇄적으로 해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던 그 인물인데요. 정남규죠. 네. 와. 이거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죠. 이런 네. 사람자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검거된 동네가 저희 신랑네 동네예요. 아, 네. 저도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완전 타운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랑도 제대 후에 집에 있던 때고 동네가 막 시끌벅적한데 이 사람이 다른 집 옥상, 단독주택 옥상에 막 장독 놔두고 식물 가꾸고 하시잖아요. 거기 장독 사이에 숨어있다 검거가 된 거예요. 차에서 한번 호송되다가 도망친 다음에. 근데 제가 본 그 사람이 그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람이 부사수 오빠가 이제 당신 뭐야? 막 이렇게 따졌을 때 너무 뜬금없이 대답이 나 화장실 급해서 쓰려고 왔는데 없는 사람은 화장실도 못 쓰냐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번들이 오빠는 그 사람 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모르지. 않고 묻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봤더니 저희 시어른들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건데 고향이 전라도이신 어르신 분들이 쓰시는 관용 어구 중에 하나예요. 아, 예. 서울 사람들이 가난하다,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상황이 좀 어렵다 이렇게 쓰는 표현을 없다, 없다,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뉴스에서 보도된 것 중에 그가 진술했던 내용 중에 진짜 이게 나쁜 게 피해자 탓을 해요. 범행 그치. 동기를. 그렇죠.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없이 살아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잘못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번뜩 기억나더라고요. 누가 이런- 들어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막 괜히 하잖아요. 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도 폴어머니랑 누나랑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게 살았대요. 피해의식도 많고. 근데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경찰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던 프로파일러 분 중에 하나가 얘기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 클립으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남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서 그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장이 반지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방화를 저질렀는데 그 프로파일러 분이 말씀하신 게 이 새끼는 진짜 악랄한 새끼인 게 방화를 저지르고 그 반지하 창문 바깥쪽에 앉아서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저랑도 마주쳤을 때 그렇게 눈에 막 다 담으려는 듯이 그 창문으로 저를 한참 쳐다봤었잖아요. 눈에 다 담겠다는 듯이. 대부분은 뭐 그렇게 오래 마주보고 있지 않지 않나요? 아니, 근데 모든 걸 다 담겠다는 듯이.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 돼요, 이게. 그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예측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막 경제 성장기가 조금 부흥이 되면서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하고 야 이런 연쇄살인이 있어? 하면서 보도될 시절이라 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뉴스만 보지 그 자세한 사건 개요를 알기는 힘들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를 정남규라고 확신하는 결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암내 엄청 풍기네 그 표현 있잖아요. 예. 그 암내가 뭐 겨드랑이 땀냄새 암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안 건데 동물들이 번식기간이 되면 암컷이 그 풍기는 그런 뭐 페로몬 냄새 그쵸. 예. 그런 거를 암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냥 암컷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건 동물로. 그렇죠. 저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와. 이제 짐승, 사냥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들은 이렇겠지.
저렇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답을 못 낸다거나 아니면 혹여나 이건 영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느낌의 멘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본능에 의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생긴다 해서 문을 잡고 했지만 그전에는 이게 현실이 맞나? 이게 이런 말을 하나? 아니 애초에 사람을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빤히 쳐다본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마비가 됐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 살기에 눌리기도 할 거고. 네,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그 당당함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이질적인 느낌이거든요. 와, 그리고 그 남성분 아니셨으면 진짜 이거는 큰일이 났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때는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해서 예. 그냥 그걸 해프닝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였어. 그 사람이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나 까딱하면 정말 하직했을 수도 있겠구나. 오빠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거를 기억을 막 갈무리하면서 더 막 가슴이 뛰고 좀 썸짓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하게 그때 당시 생각이 확 날 거 아니에요. 이야기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손발이 막 차가워지거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와, 근데 일단은 반들반들님께서 아무 일도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지만 일단은 이 정남규라는 이 연쇄살인마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랑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얘는 그 폭발형 사이코패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서요. 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유영철 뭐 이런 사이코패스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이거는 확인을 제가 자세히 못했는데 그 시기에 그 사람이 광명시까지 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광명시에서 활동도 했을 것 같고 그 남루한 차림, 그 독특한 그때 당시에 너무 유행에 맞지 않는 그 차림과 그 전라도 억양 그런 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연쇄살인마가 어디 뭐 지역에 살아서 뭐 그쪽 출신이건 뭐 이런 그 지역에 관련된 비하할 생각은 전혀 1도 없다라는 네, 거 그럼요. 다시 한번 그럼요. 네, 말씀드리고요. 살인자는요, 그냥 대한민국 전체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도 그 지역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예, 네. 혹여나 이거는 말씀을 꼭 드려야 돼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반들반들님께서 진짜 아무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묘사를 정말 미친 듯이 잘해주시네요. 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귀로 얘기했는지 코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들반들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전혀 뭐 이야기하시는데 문제가 진짜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네. 그 섬뜩함 저도 막 심장이 떨리고 제가 그 경계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달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와, 네. 그래서 반들반들님이 오늘 이 이야기로 참여는 하셨지만 뭐 네. 다른 이야기가 없으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래요. 네, 그럴게요. 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돌비님 가족분들, 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을 떠나서요. 진짜 죽다 살아난 거예요. 반들반들님은. 그때 그 남성분이 안 계셨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안 되고 그리고 규정님들께서도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들반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다소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들반들하네요, 오늘 밤이. 예, 네. 뭔가. 근데 어떻게 닉네임을 반들반들로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날, 사실 제가 이거를 참여하고 싶다 마음은 먹었지만, 굉장히 좀 되게 과긴장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 무슨 닉네임을 뭘로 정해야겠다, 그게 그냥 멍한 상태에서 저희 애들 아빠가 차를 타고 가는데, 네. 같이 운전해서 가는데, 여보 오늘 굉장히 피부가 좀 반들반들하네? 그래서 오. 정말 즉흥적으로, 반들반들이다. 얘기가 좀 반드럽게 나오겠다. 이야. 그래서, 네. 남편분께서 오늘 여보 피부가 되게 반들반들하네 하면 칭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기분이가 네. 좋아지면서 이거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구나.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게 처음에는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좀 많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최대한 좀 돌려서 순화해서 표현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대한 어떻게 좀 순화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반들반들이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거를 먼저 조금 소재가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네. 접하기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전에 돌비님하고 굉장히 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되겠느냐 하고. 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이제 동생한테 받았고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네. 대부분 여기서 수많은 직업들이 나오지만 그 수많은 네. 직업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네. 일반화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죠.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작년 가을쯤이에요.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같이 가족 회식을 하고 이동 중에 엄마 아빠가 이 차는 우리 애들하고 손주들하고 좀 함께 타고 가고 싶으니 네가 동생 차를 좀 타고 이동을 하자 해서 간만에 제가 동생하고 단 둘이 차 안에서 이동을 한 30여 분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동생 차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를 어려워하고 남 얘기며 본인 얘기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 한 2번 정도 좀 망설여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누나한테 조언 받을 것도 있고 진짜 사람의 환멸나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제 동생은 예체능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동창들 결혼식 있을 때마다 전공을 살려가지고 축가를 막 해주고 그랬어요. 네, 중학교 동창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동생 어릴 적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들이니까 그때 저는 이미 성인이니까 제가 집에서 떡볶이 깨나 해줬던 그 패거리 아이들 무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 맞아 걔네 결혼 어떻게 됐니? 축의 좀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근황 토크 중에 차 안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부터 그 동창 커플 중에 A, B, 남자 A, 여자 B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네. 동창 A랑 B는 장기 연애 커플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자 동창 A는 같은 예체능 계열 전공을 희망을 했는데 그냥 현실적인 이유로 장래업을 선택해서 이제 그쪽 업은 도제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수습 기간이 좀 길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적응해 나가는 그게 길대요. 근데도 그 수습 기간을 다 마치고 이겨내고 정직원이 이제 돼서 기존에 저희 본가 그쪽 학교 동창들은 경기도 쪽에 많이 사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아랫지방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아랫지방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병원은 한 2차 병원 정도 아주 작은 동네 병원은 아니고요. 그 도시에서는 그래도 큰일 작은 일을 치를 수 있는 그 정도 병원이었대요. 여동창 B는 결혼하게 되면 그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 예정이니까 직장이랑 주변 정리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씩 이제 방도 보러 다니고 살림도 미리 남자친구 그 자취방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몸에 여성들은 이게 약간 이상이 있으면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이상을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이 생기고 그런 분비물 상태가 좋지 않길래 내가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좀 피곤했나? 염증이 생겼나?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은 거예요. 근데 몇 번 내원하는데도 그렇게 좀 차도가 없고 전애들은 말로는
제 동생도 친구한테 건너서 들었겠죠.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자 동창이. 근데 뭐 들은 바로는 몸에 좀 발진, 그리고 복부에 통증과 뭐 하열,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증상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그 치료한다고 갔는데도 이게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악화되고, 나아질만 하면 악화되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러면 이거를 지금 환자분 이렇게 염증 치료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여러 가지 균 검사랑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했대요. 그러면서 혹시 파트너가 여러분이신가요? 그랬더니 여자 동창 아니요. 저 곧 결혼하고요. 결혼할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어요. 저 파트너 안 많습니다.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차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1차 검사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들으려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그런 성병의 원인으로 확답을 내릴 만한 성분이 안 검출됐다. 그런 성분은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애매하게 대답만 해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 병원에서 재차 재검사를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동창은 검사비가 뭐 한두 푼이 아닌데 자꾸 검사만 권하나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으려던 찰나에 그냥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여선생님이 강하게 권유하는 그 눈빛을 갑자기 읽었대요. 네. 한 번 더 재검을 하자 이렇게 권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그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는데 요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오래 했던 제 이제 동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검사가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 가지 막 균을 네. 이제 막 증폭시켜서 검사도 하고 방식이 굉장히 막 10가지 넘게 다양하고 그 결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균 종류도 상당히 많대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2차 검사를 재검사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1차 검사를 받고 났을 때 남자친구한테 야, 나 사실 누구야. 나 지금 몸이 이래서 나 병원 다닌 지 오래됐거든? 근데 선생님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나는 너가 의심돼. 너 혹시 외도나 불법 업소 출입한 사실이 있어? 너 이거는 결혼 전에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풀고 가야 된다 하고 막 추궁을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딱 한 번만이었다고 완전히 막 무릎 꿇고 막 싹싹 빌고 막 여자친구 이제 그 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직장 정리할 때도 찾아와서 막 모셔가고 엄청 그렇게 싹싹 빌었나 봐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이미 얘가 딱 한 번이었다고 싹싹 빌고 양가의 결혼도 기정사실화 돼 있고 네. 이제 뭐 살림 합치려고 하고 모든 게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이제 남친을 사랑하니까 덮고 넘어가기로 한 채로 병원을 계속 다닌 거예요. 그동안은 뭐 항생제 처방 이런 것만 받고요. 그러다가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병원 원장님이 먼저 그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기 전에 이제 간호사를 물리시더래요. 네. 원래 그 진료실에 대부분 그 선생님도 한 명씩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간호사 선생님들. 그 보조 업무 하시는 간호사분을 물리시더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환자분이랑 저랑만 얘기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정상적인 부위로 사랑을 나누셨냐를 확인을 했대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부위로서 사랑을 나눴냐. 그랬더니 뭔 소리 하시냐고. 저희 그런 거 없다. 우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엄청 망설이면서 그 무슨 두꺼운 책도 옆에다 놓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막 보시더니 근데요 환자분 저도 이런 거는 해외 논문 같은 데서만 봤지 제가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임상으로 접할 줄은 몰랐어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냥 1차로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 간의 성접촉에서 발견되는 양상의 균들이 아니다 라고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럼 얘가 약간 너무 그릇된 성욕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이런 뭐랄까 자연물에 이런 성욕을 해소하는 그런 아주 그런 변태적인 요구를 갖고 있나? 그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 상태로 이제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 전화로 막 쥐잡듯이 남자친구를 잡은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추잡스러운 행동까지 하느냐. 그러고서 자세한 대답을 못 듣고 그 병원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 병원에서 다시 호출이 왔답니다. 지금 어디 의원인데요. 환자분 시간이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접수하고 내원증 가능하실까요? 그때 전달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요. 해서 다시 간 거예요. 네. 그때도 역시 이제 간호사분을 물리고 그 원장님께서 그러셨답니다. 그 아직 환자분이
제가 그때 정확한 전달을 못 드린 것 같다. 저도 어려운 케이스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다. 참 이거 어려운데 제가 전번 진료 때 정상적인 사람 간의 그런 접촉에서 발생되는 균들이 아니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출된 성분이 부패된 그 어떤 인체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 성분의 균들이라고 언지를 주셨고 와. 맨 처음에 왜 정상적인 부위로서 사랑을 나누셨냐를 확인했냐면 부패된 사체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 균들 중에 하나가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상주하는 균이 아니고 소화기관에서 많이 상주하는 균이래요. 예. 네. 근데 그 균이 상식적으로 여성의 인체로 들어온다면 뭔가 잘못된 이렇게 경로로서 이렇게 성접촉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너무 높았고 만약에 다른 이와 외도를 해서 다른 이와 변형된 부위에 성접촉을 하고 그 후에 여자친구랑 성접촉을 했다면 시간상 그 균이 남친 그 신체의 생존에 있을 수가 없대요. 네. 그게 짧으면 공기 중에서 20분 안에 또 사멸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3번의 병원 진료를 보는 시간 텀 동안 남자친구는 그 무엇인가를 딱 한 번이다. 외도는 딱 한 번이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무엇인가 아주 그릇된 아주 잘못된 접촉을 2번 이상 한 거죠. 네. 그래서 원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환자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법 전공한 친구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명한 조치를 하시라고 권유를 했대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병원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권유할 수 없어. 이거 약간 월권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도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굳이 병원으로 다시 내원을 요청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최소 2번 이상 그 시신과의 어떤 접촉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서 당연히 2사람 결혼이 안 되죠. 유지가 안 되죠.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는 경기도 본가로 일단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한테만 이제 너무 괴롭고 혼란스러우니까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부모님은 당장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됐고 딸은 울기만 하고 막 폐인처럼 지내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딸 입장에서 참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인데 이런 것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여친이 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어차피 이게 뭐 우편물이나 이런 게 집으로 올라오면 알게 된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양가는 말 그대로 쑥 대밭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뭐 와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상의 한간에서는 뭐 되게 구체적으로 어디 병원에 누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많이 뭐 퍼뜨려달라고 이거 뭐 내 친구 얘기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 병원 측에서도 그 남자 직원을 뭐 바로 해고한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 그 지역에서는 대소사를 치를 수 있는 병원인데 이런 일이 퍼져버리면 병원의 신뢰도 자체에 타격이 오고 영업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쉬쉬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와전이 되면서 좀 낭설처럼 부풀려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그 법적인 결과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솜방망이였다고만 언급을 제가 할게요. 예.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비슷한 시신을 되게 모욕하는 사건이 있지만 뭐 사실상 이렇게 사람을 해하고 그 후의 과정 중에 뭐 그런 시신을 오욕하는 상황이 있다든가 이렇게 연결된 사건은 있지만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종사자예요. 시신을 접하기 쉬운 업종의 종사자가 시신을 이렇게 다 후처리를 해놓은 시신을 해서 그렇게 오욕을 한 것은 국내에서는 판례를 찾기 힘들 만큼 좀 희귀한 그런 케이스래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직업윤리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법상 그 형량이 시신 그 오욕하는 항목이 굉장히 약하대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큰 일이 없었고 대부분 다른 죄와 여죄와 묶어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그 여자 동창을 어떻게든 보게 될 텐데 네. 어떻게 대해주면 될 건지 조언을 막 구하면서 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그 친구가 힘들어 할 때는 위로를 해주되 네. 네가 뭐 그거를 언급한다거나 아는 눈치를 전혀 내지 말고 야 그냥 밥 한 번 먹자 애들 보는데 나와 집에 있으면 뭐해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대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덜 수치스러울 것이다. 굳이 저는 언급할 그렇게- 필요가 예, 없죠. 네. 그리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눈치 약간 있잖아요. 알죠. 얘가 이런 일을 당하고 되돌아왔다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조차 하지 마라. 그것이 더 굉장히 굴욕적일 것이다. 여자 그러죠.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조언을 했는데 제 동생이 이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예. 걔 누나 나랑 몇 년 같이 본 친구인 거 알잖아. 알지?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가장 행복하기 직전에 결혼 직전에 직장도 다 잡고 여자친구랑 문제 없고 그런 행복한 그런 상황을 본인 손으로 깰 정도로 그 욕망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그런 인간으로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그 남자 동창생 때문에 본인의 선악의 기준도 모호해지고 앞으로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온전히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막 내가 꿰뚫어야 되는 건가 그런 혼란이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게 대화를 마쳤는데 그 인터넷에 뭐 이렇게 떠돌고 있는 그런 얘기는 좀 부풀려졌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네네.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번 되물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얘기를 뭐 어디 외국 뭐 서구권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여러 건이 있었다더라. 그런 걸 뭐 해외 토픽 같은 걸로 제가 접했지. 그러니까 제 영화 주변에서 이게 주변이라면 주변에서 같은 데나. 예. 제가 한참 떡볶이를 해다 바쳤던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되게 충격적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들반들님께서 지금 해주신 이 내용은 이미 네. 이 공포 쪽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럴까요? 예, 많이 계시네요. 그치만 네. 반들반들님께서는 친동생분의 지인인 거잖아요. 그 피해자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네. 아, 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글쎄요.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뭐 여태까지. 그 친구들 법적인 그거를 네. 뭐 그런 과정도 조금 제가 짧게 들었지만 그 직업 윤리를 배반한 그 업종의 종사자가 그렇게 네. 너무나 구하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아, 네. 그렇게 했다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고 거의 판례를 찾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그렇죠. 드문 일이고 그리고 이 말씀 안 드렸네요. 그 뭐 시대가 부패하는데 어떻게 그런 접촉을 하느냐 그리고 염할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염하는 거는 모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봐요. 어떻게 염 어느 정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지 그쵸, 그런 걸 그쵸. 보신대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도 만약에 뭐 훼손되어 있는 시스는 조금 이렇게 가다듬고 화장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듯이 중간중간 비는 과정도 있고요. 특히 이 일에 그 대상이 됐던 그 고인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고 바로 발견해서 오게 되면 12시간 전에 염을 마치면 네. 굉장히 나름대로 깨끗한 상태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여자 동창, 제 동생의 지인, 그 친구도 너무 안타깝고 제가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그 고인분의 가족들, 그분들도 굉장히 상처가 크셨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저도 이번 사연을 듣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마음의 상처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그 정도의 충격을 받으신 그 고인분의 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정말 심심치 않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반들반들님 동생분의 그 지인분 제일 또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요. 그리고 모든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 열심히 하시고 진짜 소신 있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느 직업이든 간에 정말 화가 나는 건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흐리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래서 맞아, 어떤 이거는 직업이든 간에.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직업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반들반들님, 네. 네, 너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네. 또 듣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꼭 이런 일들이 없이 모든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들반들님. 네, 지금 현재도 장례업에서 굉장히 밤낮 없이 그 업무 치르시는 그 종사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이것은 절대 개인의 일탈이지 그럼요. 절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들반들님이 워낙 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의 네. 진상을 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규종님들, 고맙습니다. 골비님. 네. 네. 와, 근데 반들반들님께서 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순화를 하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순화하기가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이번 이야기 자체가. 근데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는 전부 다 되지만 너무나 불편하지 않는 그런 화법이나 아니면 단어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가 충격적인 이 사실은 알되 너무나 불편하게 듣지는 않았던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반들반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야기들은 퍼져 있어요. 하지만 와전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측근의 일이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반들반들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들려주시겠지만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돌비님. 아이고, 공주아빠님 늦은 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공주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직업 괴담이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 동네에서는 좀 굉장히 오래되고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 해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이십니다. 공주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흔한 부동산 괴담일 수도 있는 저희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괴담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조금 희한한 건물이랑 주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주인은 40대 중반 정도 된 여성분이고 건물은 올해 한 20년 정도 된 4층짜리 다가구 건물입니다. 처음 이 건물을 제가 본 거는 부동산업을 완전 초창기 때 한 6, 7년 전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건물 옥상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옥상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지 싶어서 제가 그 건물 옥상으로 살짝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문 바로 앞에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걸어두고 이제 구판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뭔가 싶어가지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괜히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막 소금 이런 거를 막 제 몸에 뿌려댔죠. 그러고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제 선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 아니 우리 사무실 오는 길에 저기 A빌라 저기 무슨 구판 벌리고 난리 났던데 봤어요? 그러자 이제 그 선배가 니는 처음 보는 갑네.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원래 구판 벌리고 난리다.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 사람들이 민어놓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자 제가 아니 무슨 굿을 10년 동안 하냐.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제가 물은 선배가 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는 한 10년 전쯤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당시에 이제 지금 건물주의 어머니가 건물주셨고 나이는 70대 초반 분이셨다 하더라고요. 일찍 남편하고 사별하셔가지고 딸이랑 둘이서 그 건물 4층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이 건물주인 할머니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답니다. 네. 부동산에 계약하러 올 때마다 부동산 직원이나 손님한테 기독교 아니면 계약 안 한다고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무튼 그런 말도 막 내뱉을 정도의 아주 맹신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 A 빌라에 한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부재 중이어서 딸이 대신해서 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들어가는 세입자는 당시에 40대 한 중후반의 미혼 여성이었고 그 건물 주인 딸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이 이사를 들어오고 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건물 주인 이제 그 할머니는 세입자 얼굴도 못 보고 자기가 계약을 했다면서 이제 얼굴을 보겠다고 2층에 있는 그 새로운 세입자 호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노크를 했겠죠. 쿵쿵쿵쿵 계십니까? 세입자가 이제 문을 여니까 주인 할머니께서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어제 우리 딸이랑 계약했죠. 얼굴 보려고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잘 부탁해요. 어르신께서 웃으면서 먼저 인사도 건네시고 과일도 들고 내려오시니까 이제 세입자분도 고마워서 인사를 했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끝마치려는 찰나에 그 주인 할머니께서 갑자기 막 킁킁킁킁 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근데 혹시 집에다가 향 같은 거 피웠어요? 예, 제가 항상 집에서 향을 피워놓거든요. 그 말을 딱 들은 할머니는 세입자에게 갑자기 불교 신자냐고 물어보셨고 세입자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그 주인 할머니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4층에 본인 집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렇게 그날은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했는데 저녁 한 8시쯤에 3층에 사는 한 세입자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2층 새로운 세입자 문 앞에서 막 코를 갖다 대고 킁킁킁킁거리고 막 문에 기도대고 혼자 막 하나님 저 무지한 걸 용서하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3층 세입자는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계단 밑에 움츠려서 이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동영상을 찍고는 이제 일부러 막 계단에서 헛기침을 하며 다시 올라갔고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는 막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천장을 보고 막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어제 영상을 찍은 그 3층 세입자가 2층 새로운 여성 세입자 방에 내려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었답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무섭기도 하고 기겁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2층 세입자는 영상을 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했다더라고요. 괜찮아요. 할머니도 나쁜 분 아니신데요. 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갔답니다. 예. 3층 세입자는 좀 머쓱하기도 해서 그냥 앞으로 신경 안 써야겠다 하며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2층 세입자가 오전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그 주인 할머니가 집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연히 만난 건지 일부러 그 사람을 기다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났다 하더라고요. 출근하나 봐? 예 안녕하세요. 네 출근해요. 그렇게 인사를 받자 할머니가 갑자기 혹시 자네 무슨 일해 이러더랍니다. 그러자 2층 세입자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자네 방문 앞에 향 냄새도 그렇고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현관에 무슨 불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거야. 예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제가 무속인이에요. 지금 법당에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주인 할머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건물 안으로 휙 들어가답니다. 예. 그렇게 2층 세입자도 뭐 무안하고 뻘쭘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출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후 한 6시쯤 그 2층 세입자가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하니까 본인 호실 입구에 팥하고 소금 막 이런 게 잔뜩 벌어져 있고 문 손잡이에는 회개해라는 쪽지가 붙여져 있었답니다. 그걸 본 2층 세입자는 에휴 할머니께서 많이 불편하셨나 보다 하고 이제 복도에 어질러진 팥하고 소금 이런 거를 쓸어 담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고요.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되어서 출근을 하려고 나서니 또 문 앞에 회개하라는 쪽지랑 팥하고 소금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2층 세입자는 뭐 이제 본인 급한 일들만 좀 마무리를 하고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며 또 쓸고 닦았답니다. 그렇게 또 6시에 퇴근을 해서 들어오니까 또 쪽지랑 팥소금. 일주일 내내 그러한 할머니 행동이 무한 반복이었다 하더라고요. 당시 다른 세입자들도 이제는 다 알 정도로 그 할머니는 도를 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 2층 세입자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질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2층 세입자가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여는 순간 뭔가가 발밑에 미끌거리더니 순간 뒤로 확 넘어졌답니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찍는 바람에 그 꼬리뼈가 골절이 되었고요. 네.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세대 세입자들이 나와서 이제 2층 세입자한테 다가가니까 그 2층 세입자가 사는 호실 입구 바닥에 기름 범벅이었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다른 세입자들이 뭐 부축을 해주고 싶어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119를 불러줬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란 소리를 듣고 이제 주인 할머니가 내려오시더니 벌 받은 거야 회개해 어서 이러더니 또 올라갔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세입자가 그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막 고함을 쳤다 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당신이나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잘못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치면 어쩔 뻔했냐며 고함을 치니까 그 할머니는 오히려 그 세입자한테 에그 너도 해게 하며 집으로 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넘어진 세입자는 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고 결국에 119에 실려갔고 병원에 입원 신세를 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주인 할머니 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답니다. 그 세입자한테. 저희 어머니가 미친 것 같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병원비며 치료비며 내가 다 지불하고 월세도 안 내셔도 되고 만약에 이사를 가시겠다면 보증금이랑 이사비도 바로 드리겠다면 사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과를 다 들은 2층 세입자가 갑자기 그 딸 앞에서 눈물을 막 쏟으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든 상관없어요. 이사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이제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집 딸이 아니 뭐가 죄송하냐, 죄송한 짓 한 거는 우리인데 왜 우시는 거냐,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2층 세입자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이 이야기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2층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팥이며 소금이며 쪽지며 이런 거를 붙여놨을 때 그냥 그런갑다 했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오면서 무속인이라는 그 직업 특성상 남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 비난도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가족들도 자기를 안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는 점점 도를 넘으셨고 예. 결국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무슨 장군신이 계시는데 그 장군신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할멈 저거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저것도 가만 안 둘 거고 저 딸도 가만 안 둘 거고 하여튼 저 집안 자체를 가만 안 둘 거라면서 장군신이 이제 자기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2층 세입자는 그러지 마시라. 제가 더 잘하겠다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치성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장군신이 마지막에 미끄러지기 전날 그럼 알겠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사를 나가는 걸로 그 모시는 신하고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알아보려고 나오는 길에 그 할머니가 그 기름을 갖다가 번복을 해놓고 자기는 미끄러졌다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자기가 모시던 그 장군신이라는 존재가 나는 이제는 못 참는다. 나는 이제 못 참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기도를 하고 뭐를 한다 해도 나는 무조건 저 할멈은 가만 안 둘 거다. 네가 여기서 나를 더 말리면은 니는 또 다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너무 노해버리니까 이제 이 2층 세입자 무속인은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딸한테 설명을 하니까 딸이 가만히 듣더니 딸도 이제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인 것 같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몸 조심해라고 할 테니까 그냥 이사를 나가시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알겠다. 내가 당장 이거 퇴원하고 일주일 안으로 이사를 나가주겠다. 대신에 어머니 꼭 몸 조심하라고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 딸이 병원비며 치료비며 이런 거를 다 지불을 하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무속인은 퇴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당시에 퇴원을 하고 이제 저희 부동산을 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 지금은 그만두신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 무속인분의 새로운 집을 구해다 드렸고 이제 그분이 이사를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사를 나가는 날에도 그 할머니는 빨리 나가라면서 재수없다면서 막 집 앞에서 팥하고 소금하고 이런 거를 이삿짐에다가 막 뿌리고 있었다 하더라고. 그 마지막에 나가는 순간에 그 무속인이 그 할머니 손을 탁 잡으면서 네. 할머니 저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할머니 건강이나 뭐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제 연락 자시니까 꼭 전화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너무 저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죄송해요 이러고 나갔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은 그 집에 아무 일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그 3층에 있는 세입자인데 그분이 그 할머니한테 고함 쳤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는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복도에 그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세입자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뺨을 치고 막 어깨를 흔들고 이러면서 막 깨우니까 할머니가 막 하시더니 일어나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이 시간에 여기 복도에 누워서 뭐 하십니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왜 있냐면서 너 집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복도에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층 세입자는 이 할머니 치매가 오셨는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4층까지 구축을 해서 이제 넣어다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고 한 며칠 뒤에 갑자기 큰 사고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네. 난데없이 2층에 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으니까 그 집이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외창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창문 안에 이제 내부만 청소를 해도 되는데 굳이 창문 밖에 손을 갖다가 빼가지고 몸을 반쯤 베란다 밖으로 넣어서 그 외창을 닦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3층 세입자가 밑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거기서? 거기를 굳이 지금 왜 닦습니까? 깨끗한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머니가 이것만 닦고 하더니 2층에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이제 어깨 쪽을 갖다가 바닥에 잘못 착지를 하셔가지고 어깨가 골절이 되셨고, 그렇게 그 3층 세입자가 119를 신고를 해서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딸한테 급하게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요 할머니 창문 밖에 닦다가 지금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셨다. 빨리 병원으로 가보셔라. 아마 지금쯤이면 병원에 도착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딸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고 뭐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딸이 이상함을 조금 눈치를 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 무속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2층 살았던 2층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당신 나가고 나서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또 2층에서 떨어지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당신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2층 세입자가 맞다 하더라고요. 네.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게 맞고, 근데 정말 너무 죄송한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지금도 계속 일도 안 하고 기도만 드리고 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도 이게 분이 안 풀리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모시는 신을 달래는 무슨 구슬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오시면 또 난리를 피우실 수 있으니까 따님 분만 오셔라. 원래라면은 그 2층 호실에서 해야 되는데 2층 호실에서 하면은 다른 세입자들도 또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건물 옥상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일정을 조율을 하고 그 건물 옥상에서 이제 구판을 벌렸고요. 예. 다행히도 그 할머니가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구술했답니다. 왜냐하면 퇴원하면 또 난리가 날까봐. 근데 이 할머니가 참 뭐에 씌인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는 게, 할머니가 퇴원하기까지 한 2, 3일이 남았는데 그날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오셔서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미 옥상에서는 무속인을 포함해서 그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구판을 벌리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자기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옥상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신 거죠. 할머니는 이제 그 무속인의 뺨을 갑자기 가가지고 때리면서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면서 이 회개망측한 것들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제사상이며 뭐 이런 거를 다 엎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그 집주인 따님이 그 할머니를 막 뜯어말리면서 이거 다 엄마 살리려고 하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서 제발 좀 진정을 해라 하니까 또 그 할머니는 니도 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미쳤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딸도 따기를 때리면서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2층 세입자분이 할머니 진정하시고 제가 할머니한테 뭐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다 설명을 했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지시고 나쁜 행동을 하시니까 제가 모시는 신이 노했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니까 할머니 지금도 봐라 어깨에 다치시지 않았나. 앞으로 시간 지나면 또 다치실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만 계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또 할머니가 내가 다친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신은 하나님 뿐이다면서 또 불상을 다 엎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무속인이 딱 정색을 하면서 그 따님 쪽을 보면서 딱 한마디 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고 딱 철수를 했답니다. 자기 관계자들 다 데리고 딱 철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무속인이 떠나고 딱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은 그 무속인들 옥상에서 그 구판을 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는 그게 너무나도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랑 다른 종교 의식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집에서 했다라는 게 그 무슨 결벽이나 강박관념 있는 사람처럼 막 소금을 몇 포대를 들고 이제 옥상에 뿌리고 닦고 막 이런 걸 병적으로 막 일주일 내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딸이 뜯어 말려도 보고 막 해도 이제 막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옥상 난간에 서가지고 옥상 난간 쪽을 갖다가 이제 소금으로 막 닦다가 거기서 추락사를 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도 다 치르고 막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자녀가 그 딸밖에 없었거든요. 딸은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딸은 그 집을 이제 상속 처리를 다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줄 알았는데 딸한테도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은 그 무속인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또 그 무속인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이제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무속인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 이제. 아마 당신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질 거고 재수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진짜 나는 더 이상은 없다. 그날 굿이 그 장군님이 말한 마지막 기회였다. 예. 근데 너네가 그거를 다 엎어버리지 않았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다른 데 가서 차라리 알아보셔라. 우리 장군님을 눌릴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네가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 딸이 수소문한 끝에 이제 서울인가 경기도에 있는 엄청 유명한 뭐 무속인 한 명을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매년 1년에 뭐 무슨 날 2번 와가지고 그 집에서 굿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면 1년에 한두 번 그 무속인이 와서 굿을 하고 있거든요. 끝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많이 벌어지네요, 공주 아빠님 주변에. 오늘 이거는 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걸 또 겪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니까. 야, 근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 공주 아빠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상상이 잘 되도록 또 잘 들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파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들려주신 부동산 직업괴담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희 주변에서 정말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 무섭고 아니면 기묘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내 직업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공주아빠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또 영적인 그런 감각도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또 바쁘신 일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네. 그게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오셨지만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오랜만에 온 만큼 오늘은 이야기를 한 2개 정도 일단 들고 와봤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하나는, 네. 하나는 이제 요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직업괴담이고, 예. 하나도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직업괴담은 아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다 키워드가 부동산 쪽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해드릴 이야기는 직업괴담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집이랑 관련된 것보다도 일단 사람에 먼저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5년 정도 되었겠네요. 제가 당시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창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중개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있던 그 동네가 뭐 비싸고 잘 사고 그런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동네에 좀 유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하여튼 그런 동네였거든요. 예. 아무튼 제가 있는 동네에 조금 젊은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같이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들고 있는 원룸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4층까지 원룸이 있고 4층에 주인집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이 집을 제가 A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주택 주인분들이 나이가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한 33, 4? 좀 젊은 분들이었고요. 남편하고 둘이서 그 건물을 관리도 하고 거기서 살고 있고, 건물에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괜찮은 건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대학생들이 항상 집을 구하는 시기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이 새학기 시작하기 전 12월부터 2월 달까지, 그때가 한창 애들이 이제 방을 구하던 시기다 보니까 당시에 저도 막 그맘때는 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1월 한 중순쯤이었을 텐데, 제가 그 A주택에 세입자들을 한 5명인가 6명인가 놓고 그 주택은 임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1년치가.
그렇게 대학생들 방구하는 시기도 다 끝나서 한 2월 말부터 저도 조금 프리하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제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 A주택에 들어간 학생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집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물어봤죠. 집이 뭐가 이상하냐. 집 지어진 지 5년도 안 된 뭐 신축급인데 이상할 게 뭐가 있냐 하니까 밤만 되면 복도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새벽에 여자 비명소리도 막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5년 동안 그 집에서 그런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믿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동네가 조금 유별나다 보니까 밤에 누가 밖에서 술 취해서 난리를 피우나? 이 생각도 조금 했었고요. 왜냐면 거기가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창 갓 성인이 된 애들이 술 이런 거를 자제를 못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여학생한테 이제 제가 좋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술 취한 여성분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참고 내 말고 주인한테도 말을 좀 해놔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또 한 며칠 있으니까 A주택에서 남학생이 또 저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왜 이런 집을 중개를 했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웬만한 다른 민원은 다 그냥 넘어가도 저한테 중개 과실에 대해서 따지는 건 제가 좀 되게 불쾌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계약을 할 때 이 보증금 100만 원짜리라도 저는 완전 FM으로 그냥 계약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랑 언쟁이 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하는 말이 매일 밤마다 어떤 여자가 복도에서 흐느끼고 비명 지르고 무서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 똑같은 민원으로 여학생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알았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중개 과실이랑은 별개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남학생한테 설득을 시키고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봤죠. 제가 처음 전화를 걸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네. 그 A주택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사장님 요 며칠 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이상한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A주택 남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미치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디서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복도에서 그 누군가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가 들리자마자 4층에서 뛰어내려와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건물에 CCTV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출입구 현관 자동문 앞에 거기에만 CCTV가 있고 복도에는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복도에다가 이렇게 CCTV를 함부로 설치하면은 이제 세입자들 비번호 치는 거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 답답해하고 저한테도 막 괜히 좀 그렇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그 건물이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그런 집도 아니고 그냥 완전 평범한 집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뭐 한 5년 전에 그 신혼부부들이 집을 짓고 본인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전혀 문제될 그런 집도 아니라서 저는 일단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시에. 그렇게 또 며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세입자의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요즘에 이 대학생들이 솔직히 뭐 본인들이 뭐 해결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애들 보면은 전구 하나 교체 못 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뭐 엄마 아빠를 부르거나 기사를 부르 그러는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튼 이 엄마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왜 이런 유별난 집을 중개를 하냐 이거 당신 과실이라면서 막 저한테 법을 운운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막 민원 전화 받는 것도 너무 짜증나서 그 엄마라는 분한테 말을 했죠. 제가 무슨 보증금 떼먹는 집을 중개한 것도 아니고 사건이나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는 집을 중개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원룸을 중개했는데 밤에 시끄럽다고 저한테 과실 운운하는 건 어떤 법에 제가 걸리는 거냐고 저도 따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애기 집에 가서 막 같이 있어 보라면서 잠을 못 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분 연락처를 다시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여학생이면은 밤에 무섭고 해서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 큰 성인 남성이 밤에 무섭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동산에 민원 놓고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학생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죠. 주로 몇 시에 심하냐 하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12시부터 3시 사이라고 하니까 꼭 좀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이번엔 또 다른 학생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또 보내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 복도에서 비명소리며 흐느끼는 소리 다 참았는데 오늘은 호실 앞에 고양이 사체랑 쥐 사체가 놓여져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당시에 저한테 그 문자를 고양이 사체를 보냈는데 이제 막 그 어플 이런 걸로 좀 모자이크는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와 이게 다 뭔 일인가 싶어서 막 거기로 가봤죠. 주택으로. 예. 주택으로 가니까 집주인 아내분이 막 울고 있고 호실 앞에 고양이랑 쥐 이런 그 동물들 사체가 한 3마리 4마리 정도가 2층이나 3층 호실 문 앞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거를 보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30대 한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세입자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아니 누가 죄 없는 동물들한테 이런 짓 했냐면서 집주인은 도대체 무슨 원한을 살고 다니길래 막 이러냐면서 그 주인 아내분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주택 그 주인 아내분도 아니 내가 뭔 잘못했냐면서 살면서 남한테 쓴소리나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뭘 하냐면서 또 그 세입자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싸움 났네. 아이고. 그렇죠. 더 있으면 이제 서로 감정만 더 상하고 싸움만 더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유일하게 당시에 제가 남자여가지고 중재를 좀 시켰습니다. 싸움을 중재를 시키고 저랑 그 30대 중반 여성 세입자는 1층으로 내려왔고 주인분은 4층 본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편분이 와서 고양이 사체들 치우고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그 사진 다 찍어 가셨고 그렇게 1층으로 내려오니까 그 30대 중반의 그 여성 세입자가 저한테 여기 세입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나는 요 근처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이 집에 세입자를 내가 다 넣어가지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와봤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 막 집주인 그 아내분을 욕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우 같은 기집애가 뭐 남자 잘 만나서 집 걱정 없이 산다면서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 험담하는 수위가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듣기가 너무 역해가지고 한마디 했죠. 아니 저 주인이 그쪽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월세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어머머머 편드는 것 보라면서 그쪽도 뭐 저 집주인 좋아하나 보네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저런 여자가 좋냐면서 갑자기 막 저한테 그런 대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제가 상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오해 살짓도 하지 마세요 하고 저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집을 떠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 집주인 아내분한테 전화를 한 통 했죠. 아까 복도에서 싸운 그 여자분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조심해라. 자꾸 내한테 그 사모님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탈모가 생겼답니다. 들어온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약할 때 보증금 부조가 되었고 자기가 보증금도 다 깎아주고 월세도 안 올리고 근데도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자기만 보면은 적대심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는 또 세상 천사처럼 행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더더욱 확실하게 그 여자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세입자 엄마들이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애가 그러는데 고양이 사체가 어쩌고 뭐 이런 집을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소송을 하니 많이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진짜 저도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고양이라든지 동물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한 짓은 맞으니까 예. 이 사람을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자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하다가 당시에 CCTV인데 이게 그 전선 배선을 연결을 안 하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CCTV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제가 그 A주택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했죠. 요즘에 사장님 이런 CCTV가 있다. 우리 한 3일 정도만 복도 천장에 최대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 누가 이런 장난을 치고 나쁜 짓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했습니다. 이 범인만 특정되면은 이 카메라 영상만 증거자료 남기고 CCTV는 바로 파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좋다면서 알겠다고 바로 설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인분이랑 저랑 그 주택 복도 2층이랑 3층 쪽에 최대한 계단이랑 가까운 곳에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입자들 현관 쪽에는 뭐 비번호 이런 게 보이니까 큰일 나니까 절대 안 보이게끔 하고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주인분하고 저하고 같이 설치를 했죠. 2대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 사체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CCTV가 이게 상하 좌우 이동이 가능한 카메라인데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땅바닥을 그러니까 계단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소리가 녹음되는 CCTV다 보니까 뭐 누군가가 흐느끼거나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때 카메라를 머리로 올려서 누군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땅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분 혼자서 CCTV 확인이 어려우니까 저하고 같이 제 폰에도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자기 전에 이제 서로 틀어놓고 자기로 했죠. 그렇게 고양이 사건 셋째 날에 제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CCTV 화면으로 그 폰을 틀어놓은 채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한 2시, 3시쯤 되었나? 휴대폰을 통해서 여자 비명소리가 찢어지게 들리더라고요. 으악 하면서 저는 순간 저희 집에 무슨 귀신이라도 왔나 싶어가지고 우와 하면서 막 눈을 번쩍 떴습니다. 뜨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CCTV 화면을 딱 올려보니까 그 3일 전에 집주인하고 복도에서 싸운 그 여자 있죠. 저한테 그 집주인 막 험담하던 그 여자가 2층 복도에서 비명을 한번 딱 지르고 3층 복도에 올라가서 또 지르고 본인 집으로 슉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뭐야 이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은 예. 본인 집 도어랑 문이 열고 닫히는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건전지를 빼놨더라고요. 머리를 엄청 쓴 거죠. 그렇게 제가 새벽에 그 영상을 보자마자 그 A주택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 녹화된 거 빨리 확인해라.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동안 왜 이게 흔적이 없었는지 도어랑 건전지를 빼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전화기 너머로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주택 주인 남편은 막 때려 죽이겠다면서 막 흥분을 하고 있고 아내는 말리고 있고 제한테도 전화기 너머로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일단 진정하시고 날이 밝는 대로 한 8시나 8시 반까지 제가 그 현장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쯤에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경찰관 분들하고 주인분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그 여성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 제가 도착했을 때 사과부터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의 여성분이 역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막 피우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그 주택 아내분한테 왜 네가 뭔데 내 남자를 뺐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내 걸 다 뺏었다면서 이 집도 내 거라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집주인 남편이 저 사람의 전 애인인가? 근데 이게 외모만 봐도 이게 두 분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남편분이 막 야 이 미친나 니랑 내랑 언제 봤다고 내가 왜 네 애인이냐 계약 때 처음 봐놓고 정신병자 아니냐면서 막 이 점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그 망상증이라고 합니까? 좀 그런 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집에 이사를 와서 집주인 남편이 자기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남자의 아내 때문에 본인의 사랑이 못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망상이 막 망상을 낳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밤마다 그 난리를 피우고 애꿎은 그 고양이들 길냥이들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였고요. 결국에 그 여자는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집주인이 뭐 동물단체인가 그런 데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체로 그 사람한테 고발이랑 소송 막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야, 이거 섬뜩하긴 하네 확실히. 네. 여러 세입자분들이 있겠지만 와 이런 경우를 또 쉽게 보진 못하죠, 공주 아빠님. 동물 그게 저는 너무 그때 충격이어가지고 아 동물은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요. 모든 뭐 망상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벌인 그 사람은 분명하게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직업괴담이라고는 하셨고 두 번째는 네. 부동산에 관련은 되어 있지만 직업괴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길이시죠. 그때가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제가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저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가서 제가 처음으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당시에 그 학업 성적을 못 맞춰가지고 기숙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잘리게 되니까 이제 제가 집에다가 부탁을 해서 내가 기숙사에 떨어졌는데 자취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냐 하니까 당시에 뭐 저희 집도 형편이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좀 힘든 예. 시절이다 보니까 네가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해라. 네가 뭐 학업에 큰 뜻이 있는 아이는 아니니까 네가 좀 집을 알아보고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보증금 정도는 부모님들이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참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든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20살 대학교 2학기 때 제가 처음 자취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있는 동네들이. 당시에 월세가 뭐 38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4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와, 이 돈은 도저히 못 내겠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막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주말마다 그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 현장에 알바 가는 거. 그게 당시에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6만 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쎄 빠지게 해도 그 40만 원의 월세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알아보고 하다가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골목골목마다 이게 벽보라고 하죠. 벽에 전단지 붙어져 있는 거.
뭐 보증금 100에 10만 원, 뭐 보증금 50에 10만 원, 막 이런 벽보가 있었는데 속는 셈 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학생이고 돈이 없다. 보증금은 한 많이 걸어봐야 100만 원이고 월세는 2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예. 근데 또 대학가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숨을 쉬더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월세가 18만 원이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주변 시세가 35만 원 이상인데 18만 원이면 너무 땡큐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인터넷도 되고 뭐 다 된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집을 보여달라.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집을 보러 갔는데 주택이더라고요. 2층짜리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1층에 원룸을 뭐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2층에 원룸을 또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그런 주택을 개조한 거죠. 그런 원룸이었는데 1층을 제가 101호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평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10평 가까이 됐거든요. 원룸인데. 와, 이거를 내가 혼자서 쓴다고? 이거 너무 커서 혼자 못 쓰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원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뒤도 돌아볼 거 없이 계약을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군대는 당시에 조금 늦게 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1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집에다가 짐을 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와, 집이 너무 넓고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되고 구축이고 지어진 게 80년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첫 자취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완전 호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밤이었나? 하여튼 3일째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제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집이 뭐 도어락이 있고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대문 파란 색깔 대문 손잡이 돌리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누가 문을 철문을 팡팡팡팡 치면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누구세요? 라고 문을 여니까 어떤 남자분이랑 여성분이 정장을 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뭐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냐면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이 사이비 종교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되게 유명한 사이비 종교인데 제가 그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더니 그 자기들 종교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다가 저는 지금 잠이 너무 와 죽겠는데 왜냐면 어제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제가 빨리 나가라 하고 이제 그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찾아오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찾아오고 이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애들 때문에. 예. 얘네들이 낮과 밤이 없어요. 그냥 저녁 7시에 왔다가 다음 날은 오전에도 오고 와 그러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프라이팬을 들고 그 사람들을 때리려고 막 제가 협박을 했죠. 니 한 번만 더 오면은 진짜로 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걔네들이 안 오더라고요. 무섭긴 했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대한 센 척을 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러고 제가 그 집에 있는데 이 집이 좀 뭔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자꾸 저런 사이비 종교 애들이 찾아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안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날 마지막으로 후라이팬 휘두른 날에 잠을 잤는데 밤에 한 9시인가 10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누군가가 제 집 방문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애기가 막 응애 이러면서 막 울길래 제가 이 무슨 소리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 대문 쪽으로 귀를 좀 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대문 바로 앞에서 어떤 아기가 막 응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애기가 왜 울지 하고 문을 탁 열으니까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노란 눈동자를 가진 새까만 검은 고양이가 제 대문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고 저를 보면서 막 응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애를 좀 쫓아내려고 손으로 이렇게 어이 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이빨을 막 다드러내고 저를 막 그렇게 털을 세우면서 보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방문을 쾅 닫았죠. 저희 집 대문이 도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차들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뭐 누군가 말하는 소리 이게 다 들려요. 그냥 딱 대문을 열면은 차도거든요. 그런 약간 반지하처럼 생긴 그런 집이었는데 이 고양이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상한 일들도 계속 있으니까 점점점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고양이를 보고 화장실을 딱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예. 제가 왜 처음부터 그 집에 들어올 때 그런 거를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그거를 봤어요.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이 파공한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는데 누가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용도로 이걸 했는지. 여기 누군가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집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공인중개사한테 그 저녁에 보냈죠. 네. 혹시 여기 화장실에서 누가 이러한 행동을 선택을 하셨냐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내한테 왜 말을 안 해주냐, 안 물어보셨잖아요 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인데 그렇게 누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이런 거면 좀 기뜸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하는 말이 그럴 의무는 없다. 예. 솔직히 짜증이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럴 힘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떡하지,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 그렇다 또 혼자 있기에는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